예, 예, 반갑습니다. 예. 저번에 토요일날 조금 길게 해서 많이들 힘드셨죠? 민법도 하고 뭐 결혼도 하고 그래서 예. 아무튼 많이들 힘드셨을 텐데 이제 또 새로 시작을 했고 오늘이 경칩인가요? 어젠가요? 오늘인가요? 예, 경칩 개구리가 팔딱 뛰어나온다는 예. 예, 입춘, 우수, 경칩 이렇게 하잖아요. 춘분, 청명, 고구 뭐 이렇게. 예, 예. 좀 더 할까? 이파소만 망종. 예, 하지소서대서. 예, 어렸을 때 외워가지고. 예. 처음 하시는 분 손 좀 들어보세요. 예. 아이고 반갑습니다. 예. 누구나 처음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들으셨죠? 어제 안 들어보신 분 오늘 처음 듣는다. 이 책임감이 크네. 어제 들었어야지 한번 절망을 하고 그런 거구나 이러는데 예. 처음 들으면은 못 알아들어요 거의. 이유는 처음이라 그러는데 이제 방법이 있죠. 방법이 뭐냐면 특히 이제 그 젊은 분들이 우리 학원이 조금 많은 편인데 동영상을 미리 들으시면 돼요. 동영상. 그래서 동영상은 항상 그 이야기 드리면 언제 것부터 듣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강의가 다 필요해서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11월 달 것부터 들으시면 돼요. 그래서 합격하시려고 하면은 보통 우리가 전 과정을 쭉 들음과 동시에 동영상도 보통 거의 한 7번, 8번 이렇게 듣습니다. 보통. 그래야 합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들으시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우리 3, 4월이 많이 바쁩니다. 그래서 1월 달에 제가 합격 전략이라고 했던 게 있어요. 거의 한 40분 가까이 했는데 반드시 들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미 공부가 되셨던 분들, 공부를 계속 해오셨던 분들도 모의고사를 볼 때 좀 그 처음에 점수가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공부 전략을 합격 전략 다시 듣는 게 좋아요. 그냥 거기 우리가 모의고사를 어떻게 볼 거냐까지 다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제가 몇 월 달 거 합격 전략 들으라고 말씀드렸어요? 동영상은 11, 12월부터고 합격 전략은 1월 첫째 강의에 있어요. 그러니까 들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 3, 4월 과정에서는요, 일단 1편부터 해가지고 진도를 전범위를 한번 나가보려고 의도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3, 4월은 이제 목표가 일단 그 기본소에다가 제가 별을 할 건데 별을 하고 밑줄을 할 건데요. 별은 최대 3개까지만 할게요. 그래서 별 하나에서 3개까지인데 여기에 아마 별을 한 대를 싹 다 해봐야 한 80군데 정도밖에 안 될 겁니다. 7, 80개. 그래서 이 안에서 거의 시험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틀림이 없고요. 별을 3개 했던 거는 뭐 거의 그냥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출이 10회 이상 누적된 부분이고 별 2개는 이제 중간 정도 되겠죠. 이제 별 1개는 대략 한 번이든 2번이든 나왔던 것들 애지간하면 별 1개를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미 출제가 됐던 것들 또는 출제가 안 됐다 하더라도 출제가 아주 유력한 것들 뭐 그런 것들은 이렇게 별 1, 2, 3로 구별할 거고 제가 설명을 드린 다음에 이제 읽으면 같이 이제 읽잖아요. 그 부분 밑줄 그으시면 돼요. 그래서 밑줄은 읽을 때 같이 따라 그으시면 되니까 뭐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처음 하시는 분들은 아마 페이지 따라가기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페이지 잘 보시면서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제 지금 마이크 소리는 잘 듣겠어요? 말 잘 들려요? 좋아요. 일단 그럼 뭐 성공이에요. 마이크 소리가 잘 들리면은 뭐 일단은 기본 준비는 된 겁니다. 잘 안 들려요, 사실은. 마이크가 울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책 제 1편 한번 가볼까요? 목차는 한번 보고 갈까요? 목차? 자, 여러분 그 16쪽 한번 보세요. 16쪽. 우리 책 16쪽 보니까 차례라고 돼 있죠. 차례. 그래서 제1편의 부동산학 총론인데 이 1편에서는 대략 2개에서 3개 정도 나옵니다. 우리가 왜 40문제잖아요. 그 중에 2개에서 3개. 그다음에 제2편이 부동산 경제론인데 이 부동산 경제론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책 전체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봐도 틀림이 없어요. 그래서 제2편 자체가 대략 한 6개 정도 나오죠. 6개, 7개.
특히 일장 수요 공급 이론은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잘 정리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제3편의 부동산 시장론인데 이 시장론이 대략 한 뭐 3개 수준 나와요. 3개. 많이 나오면 4개 정도. 그래서 여기서는 그나마 이제 제2장의 입지론이 조금 나오는 편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4편이 정책인데 정책은 뭐 한 5개, 4개, 5개 나오죠. 어렵긴 한데 내용이 없어요, 여기가. 내용이 워낙 짧기 때문에 굉장히 그 문제가 밀도 있게 나오는 부분이죠. 특히 제2장의 부동산 정책에서 거의 나온다라고 보시면 틀림이 없어요. 그다음에 이제 제5편의 부동산 투자론인데 이미 해보셨지만 이 투자론은 대략 한 7개 정도 나오는 영역인데 아까 이야기 드렸던 제2편 경제이론하고 투자론이 2군데가 제일 중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2개를 큰 핵으로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투자론은 전체 다가 싹 다 중요합니다. 1장, 2장 뭐 다. 시험에 안 나오는 데가 거의 없어요. 그 다음에 제6편이 금융이었죠. 그래서 금융은 뭐 해보셨지만 많이 어려웠죠. 금융. 그래서 이 금융 쪽이 한 5개 정도가 나오는데 5개 정도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어서 쉽지 않게 우리가 가야 돼요. 다 중요합니다. 골고루 나오니까요. 그다음에 제7편이 이제 개발 및 관리론인데 우리가 한 2주 전쯤 해보신 부분인데 그렇죠. 처음 오시면 뭐 책이 뭐 구분이 안 되죠. 네, 원래 그래요. 다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제7편인데 힘내시고 제7편은 이 내용이 대단히 많아요. 뭐 이게 잡다한 게 많아. 뭐 이용, 관리, 개발, 뭐 마케팅, 광고. 옛날에는 이보다 더 많았어요. 옛날에는 부동산 신탁, 상담, 뭐 컨설팅, 부동산 경영. 아무튼 9개, 10개 됐어요. 옛날에 내용이. 지금 많이 줄어든 거예요, 여러분은. 그러니까 예전 한 10년 전 선배들에 비하면 공부가 조금 편해진 건 맞아요, 사실은. 그래서 그나마 이제 좀 준 건데, 이렇게 잡다한 내용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양은 조금 덜 나오는 쪽이에요. 그래서 4개, 5개면은 할만합니다. 또 그쪽 7편 갔을 때 말씀드릴 거고. 제8편 감정평가는 이제 엊그제 우리가 전반부 해봤잖아요. 그죠? 저번 토요일 날 했는데, 가장 어려운 부분이죠. 그래서 부동산학개론, 조금 심하게 말하면 여러분이 공부하는 6과목 중에는 가장 어려운 쪽이 아마 평가일 거다. 라고 생각하는데, 이쪽에서는 이제 6개 나오죠. 6개. 그래서 앞부분 제 1장에서 3개, 뒤쪽에서 대략 3개 정도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요. 우리 1편은 다시 1편 한번 가보실래요? 16조? 1편은 이제 제1장 부동산 기초이론보다는 2장, 3장 쪽에서 시험이 좀 나와요. 그러니까 2장, 3장 쪽이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죠, 여러분.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22쪽으로 가지고요. 자, 부동산 기초이론이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는 너무 많이 이제 이미 했기 때문에 사실 별로 안 하고 싶은 부분인데 간단하게 할게요. 여러분 제1편은 부동산학 총론이라고 했고 제2편이 우리가 경제론 그랬죠. 경제론이다. 그다음에 제3편이 시장론이다. 제4편이 정책이다. 제5편이 투자론이다. 이랬어요. 그래서 투자론, 그다음에 이제 6편이 금융, 그다음에 이제 7편이 개발관리론, 8편이 평가 그랬죠. 그럴 때 여러분 이제 2편부터 8편까지는 각각의 내용이 있죠. 이건 경제 부분을 공부하는 것. 3편은 시장 부분을 공부하는 것, 4편은 국가 정책을 공부하는 것, 이렇게 각각의 내용이 있어요. 그죠? 그런데 제1편은 총론이라고 되어 있는데, 총론이 뭐죠, 이거? 우리가 이제 공부하실 때 처음 하는 분은 동영상에서 꼭 이걸 들으셔서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이 단어가 뭔지 잘 모르죠, 처음 하는 분들은. 이렇게 모를 때는 그냥 전체를 총론 읽어봐야 아무 의미를 못 찾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한꺼번에 읽는다고요? 하나씩 분석한다고요? 분석, 반드시 분석해야 돼. 그래서 법을 공부할 때도 내일도 마찬가지고 모레도 마찬가지고 총이 뭐예요? 총이 한 가지예요? 전체예요? 이게 논할 논자니까 이거는 한 가지 부분만 논하는 거예요?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이해를 해야 우리말인데 읽어서 이해가 되는 건데 우리말이죠. 그런데 읽어봐야 이해가 안 되면 아무 쓸모가 없어요. 그래서 이 총론은요 사실은 이쪽 2편부터 8편까지를 공부를 하면 어차피 다 알게 돼요. 왜냐하면 이 뒤쪽에서 하는 이야기들을 간략하게 정리한 것밖에 없습니다. 총론이. 그러니까 이쪽에서 문제를 별로 안 내는 편인데 어쨌든 그렇다 하더라도 부동산 전체는 어떤 것들을 얘기할 거냐라는 이야기를 좀 할 필요는 있겠다 그 이야기죠. 그래서 제 1장이 부동산학 기초이론인데요. 여기가 부동산학 기초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제 2장이 부동산의 의 뭐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부동산의 의 또는 이제 흔히들 이제 부동산의 개념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제 3장이 이제 부동산의 특성 이렇게 돼 있을 텐데, 이것도 조금 꼼꼼히 보셔야 돼요. 이제 공부하실 때는요, 그냥 읽어가지고는 안 돼요. 무슨 소설 읽듯이 읽어가지고는 전혀 느낌을 못 잡습니다. 나중에 알아요. 문제를 풀어보면은 아무것도 안 풀려.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는. 다 같은 것 같죠? 같은 것 같지만 이거는 뭐예요? 부동산에 대한 거예요? 부동산 학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학문으로서의 부동산이 뭐냐라는 걸 일단 좀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죠? 부동산학이 연구하고자 하는 게 이제 부동산이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산 너는 뭐니? 이런 이야기고, 이거는 이제 부동산 너는 어떤 특성이 있는 거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꼼꼼하게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흔히 부동산학을 공부를 하는데요. 부동산학. 방금 뭐 이야기 거의 다 드렸습니다. 부동산학이 연구하는 거는 부동산이죠. 부동산. 그래서 이 부동산을 우리가 연구의 대상으로 하는데 이 부동산이라는 거는 혼자 있을 때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예컨대 여러분 그 달나라에도 부동산이 없을까요? 있을까요? 있겠죠. 대답 안 하면 제가 빨리빨리 해버릴게요. 대답 기다리면 느려지니까. 화성에 있는 땅이 없을까 있을까? 이렇게 부동산이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아무도 안 사니까 가치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부동산은 혼자 있을 땐 전혀 의미가 없어요. 이 땅에 인간이 살아가니까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부동산학은 부동산과 인간 간의 관계를 연구하는 학문이고 부동산과 인간의 관계가 조화롭도록 만들고자 하는 학문이죠. 말이 멋있죠. 그죠? 제가 봐도 멋있어요. 그럴 때 이 부동산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들이 있고 또 인간이 부동산을 대상으로 전개하는 여러 활동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 사람이 하는 것, 인간이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걸 우리가 뭐라 그러느냐, 이런 걸 부동산 활동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또 부동산 그 자체에서 인간에게 보여주는 재반 현상들을 우리가 부동산 현상이다라고 이야기하죠. 공부가 되신 분들은 뭐 이런 단어 기억나시나요? 도시 스프롤 현상 기억나나요? 들어는 봤던 것 같지 않습니까? 공부 좀 하세요. 진짜 왜 그래? 스프롤이 뭐예요? 스프롤이 계획된 거예요? 난개발이에요? 난개발. 도시가 난개발되면 좋아하니까 조금 쉬운 걸로 갈게요. 지가 구배 현상이라는 거 기억나시나? 지가가 구배, 기울기를 가지고 낮아지는 현상. 좋아요. 더 쉽게 갈게요. 침입과 천이 현상 기억나시나요? 저 대답 좀 하세요. 속다 죽겠어. 진짜. 알면서 왜 대답을 안 하셔. 이게 현상이에요, 현상. 우리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게 어디 나오냐면 나중에 7편에 나와요, 7편. 이제 그래서 저저번 주에 한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어쨌든 이제 그런 것들이 현상이고 부동산 활동은 인간이 하는 활동인데 뭐 이거는 여러 군데 있죠. 예컨대 5편 투자 활동, 6편 금융 활동, 그다음에 7편의 개발 활동, 관리 활동 뭐 이런 여러 가지 활동이 있잖아요. 8편의 감정 평가 활동 이런 것들이 연구 대상이다 그 이야기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제 연구 대상이라고 하는데 그럴 때 이것들을 연구할 때 우리는 어떻게 연구하느냐? 통상적으로는 복합 개념으로 연구를 하죠. 그래서 이 복합 개념이라는 거는 우리 책 제2장 이제 초반에 나오는데 미리 말씀드리면 아주 중요합니다. 자주 쓸 거예요. 예컨대 우리가 부동산을 연구할 때는요. 기술적 측면하고 경제적 측면하고 이 법률적 측면을 함께 본다 그 이야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장 단순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거래 활동입니다, 사실은. 뭐 복잡한 건 아니죠. 예컨대 갑이 을한테 부동산을 이제 팔려고 한다. 그럼 이제 을은 매수자죠. 그럴 때 이 사람이 이제, 야, 얼마예요? 그랬더니 5억이라 그러더라. 그럼 5억을 덥석 주고 그냥, 뭐 살게요. 그러고, 끝낼까요?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할까요?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자재는 어떤 걸까? 설계는 어떤 걸까? 구조가 좀 뭐 마음에 안 드는 건가? 이게 이제 이 층고, 예컨대 반자가 천장을 반자라 그러죠. 반자까지 높이가 어느 정도일까? 야, 이거 뭐 너무 낮은 거 아니야? 조금 답답하네. 뭐 이런 생각 하겠죠. 아니면 높아서 시원한데 뭐 이런 느낌. 또는 5억이라 그러면 그냥 5억을 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합당한지 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가가지고 엊그제 했던 거래 사례를 뒤져보는 거예요. 중개업소 몇 군데 들려서 뭐 이런 아파트 49평짜리가 대략 얼마예요? 최근에? 이렇게 물어봤더니 다들 뭐 한 5억 정도 하죠 그러더라. 뭐 그러면 5억이 합당하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이해하셨나요? 네. 그다음에 또 그것만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진짜 주인인지 아닌지도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뭐 민법 공부하셨으니까 잘 아시겠네. 우리나라는 등기라는 게 공신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공시의 기능만 하지 공신력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짜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진짜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될 거다. 그래서 거래해 보셨나요, 여러분? 그 아파트 거래할 때 중개업소에 가면은 그냥 덜렁 뭐 서로 계약서 그거 하고 막 통장에다 돈 쏴주고 그러는 겁니까? 주민등록증 다 확인해야 됩니까? 다 확인해야죠. 이 사람이 진짜 주인인지 등기부하고 일치하는지 여부 확인하고 통장 계좌하고 일치하는지 여부 확인해야 돼요. 그냥 믿고 거래하면은 나중에 큰 사고가 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확인하는 절차 이런 게 필요하다. 이와 같이 여러 가지를 우리가 두루두루 봐야 되더라. 그럴 때 우리 책 제1장이 아까 그랬죠. 학문으로서 부동산학 너는 대체 뭐냐? 뭐 이런 이야기고 제2장 3장이 부동산이 뭔지 부동산은 어떤 특성이 있는지를 주로 본다 그랬다. 그래서 이 부분이 시험에서는 중요하다라고 했던 겁니다. 자, 개관은 그 정도로 했고 여러분 22쪽 가셔서 이제 한번 보자고요. 이거 썼는데 자꾸 안 하고 싶은데 그 처음 하는 분들이 너네 밟혀서 성격이 이래서 참 진도가 자꾸 느려지는 거예요. 아까 이거 중요하다 그랬죠, 이거. 그래서 처음 하는 분들은 그 2편을 동영상을 많이 들어야 될 거예요, 아마. 그 다음에 요거 중요합니다, 요거. 아까 뭐 이게 대략 2편에서 한 6, 7개 나온다 그랬고, 요것도 6, 7개인데요. 뭐 그게 그것만이 아니고, 요걸 잘하면 4편은 자연히 잘 돼요. 정책이죠. 그래서 요게 6, 7개에다가 요게 한 4개, 5개 되거든요. 그러니까 2개 합하면은 11개, 12개. 투자이론이 6개, 7개 나와요. 그 다음에 요거 잘하면은 제6편의 금융은 뭐 거저 먹죠, 거저. 적어도 3개는 거저 먹어요. 여기에 5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거 잘 되면은 이제 8편, 평가까지도 완벽하게 할 수 있어요. 물론 이제 평가는 투자이론하고 겹치는 부분이 사실 수익 방식밖에 없는데, 어쨌든 간에, 그러면 이게 몇 개냐 하면요. 6개만 잡는다 하더라도 6이 12에다가 5개면 이제, 결국 17개가 되는 거고, 여기서 우리가 아까 뭐 11개, 12개 했잖아요. 그래서 2개 더하면은 28개, 29개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축만 잘하면은 무조건 합격이에요. 반대로, 뭐, 이런 거는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이니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상대적으로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렵죠. 그러니까 어려워서 나는 쉬운 것만 해야지. 그럼 몇 개 못 맞추죠. 쉬운 것만 하면은 한 10개 맞추죠. 10개. 그러면 합격 점수에서 굉장히 많이 모자라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열심히 봐야 된다. 그러니까 전체를 10번을 보라는 이야기가 절대로 아니고 전체는 한 2-3번 듣는데 중요한 부분은 집중적으로 들어야 된다. 뭐 이해할 때까지 7번이든 10번이든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아까도 말씀드렸죠. 1월 첫째 강의에다가 제가 합격 전략이라고 자료와 함께 이야기를 드려놨으니까요. 요거를 이제 꼭 들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무 때나 들으시면 돼요. 뭐 시험 보기 전까지. 자, 22쪽. 자, 진도 이제 시작할게요. 22쪽 보니까 이제 그 제1절에 부동산학의 이해를 했는데 그 부동산학의 정의죠. 그래서 이제 부동산학의 정의에서는 다 읽어보시는데요. 여러분 그 동그라미 2번.
이렇게 이제 같이 읽을 때는 이제 밑줄을 긋는다라고 이야기 드렸어요. 이 김영진 교수는 이제 부동산과 인간의 관계를 중시하여,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부동산과 인간의 관계 어쩌고 한다 그랬잖아요. 부동산학은 부동산 활동 능률화의 원리 및 그 응용 기술을 개척하는 종합 응용 과학이다. 라고 정의하였는가 하면 미국의 링과 다소, 알프레드 링 앤 다소라는 사람인데 두 사람이죠. 링하고 다소. 부동산학은 토지에 부착되어 있거나 연결되어 있는 여러 항구적 토지 계량물에 관하여 그것과 관련되어 있는 직업적, 물적, 법적, 금융적 측면을 기술하고 분석하는 학문 연구의 한 분야이다. 아까 우리가 마치 복합 개념을 이야기하듯이 여러 가지 중에서 한 가지만 보는 거예요. 두루두루 보는 거예요. 지금 두루두루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식 표현인데 어쨌든 그렇다고 이야기죠. 그래서 이 부동산학이라는 게 뭡니까?라고 이제 우리가 물어보면 이 김영진 교수라는 분이 이 부동산학을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소개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을 부동산학의 아버지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분한테 이제 후배들이 물어본 거죠. 교수님 그 부동산학이 대체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니까 김영진 교수는 이렇게 이야기했다. 부동산학이라 하면 부동산 활동 이런 것들을 능률화하는 게 일단 그 목적이다. 그러기 위해서 그 원리하고 응용 기술을 개척을 하고자 하는 종합 응용과학이다. 뭐 이렇게. 그래서 종합 과학이고 응용과학이다. 또는 뭐 조금 더 이야기 드려보면 어차피 좀 이따 책에서 볼 거니까요. 경험과학의 성격도 있고 규범과학의 성격도 있고 사회과학의 성격도 있다. 뭐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데 이걸 가지고 이제 부동산학 전체를 대략 정의할 수 있죠. 심하게 말하면 이걸 가지고 책 한 권을 다 설명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그래봤자 한 문제밖에 안 나오니까 막 간단하게 할게요. 그러니까 부동산학은 이 김영진 교수는요. 부동산학이 뭐예요? 그러니까 일단 부동산 활동을 능률화하는 걸 목적으로 한다. 목적. 그러니까 부동산학의 목적은 활동의 비능률화예요, 능률화예요. 능률화 그렇죠. 자,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원리라는 게 이제 이 이론 체계를 이야기하죠. 그다음에 이제 응용 기술, 요거는 이제 기술 또는 기교 또는 실무적 기법 뭐 이런 걸 이야기하죠. 이런 걸 전부 다 개척해 만들어야 된다. 그럴 때 부동산학은 이 원리 이론이라는 측면에서는 학문으로서 대단히 과학성이 있는 학문이고 응용기술, 기교의 차원에서는 기술성이 굉장히 강한 학문이에요. 그러니까 부동산학이 조금 독특한 건 뭐냐 하면 학문 이야기 자꾸 해서 그런데 다른 학문하고 약간 다른 성격을 갖고 있어요. 단순한 학문이 아니고 굉장히 종합적인 학문이다라는 성격이 있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그 물리학이나 화학 같은 건 어떤 느낌이 드세요? 그거는 이쪽 기술에 가까운 거예요? 이론에 가까운 거예요? 그러죠. 그러면 이제 공학은 어떤 공학? 공학이라든가 의학은 사람 살리는 게 목적이니까 농학 이런 것들은 전부 기술에 관련되는 거죠. 우리가 왜 대학에서 공부할 때도 이런 것만 공부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런 쪽만 공부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이와 같이 학문이 보통은 나뉘어져 있어요. 그런데 부동산학은 나뉘어져 있다고요. 한 권에 두 가지가 다 들어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복잡한 놈이에요, 놈이. 그래서 종합과학이다. 그 다음에 이제 응용과학이라는 거는 뭐냐. 이런 건 이제 시험에서는 이렇게 나오죠. 순수과학이 아니고, 부동산학은, 예컨대 철학이나 예술 또는 물리학, 화학 같은 순수과학이 아니고, 인간의 실생활에 적용하고자 하는 응용과학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또, 경험과학이라는 이야기는 뭐냐. 부동산학이라는 거는 추상적 학문이 아니다. 쓸데없는 소리를 하는 게 아니고 구체적인 인간의 경험을 대상으로 한다 그래서 구체적 경험과학의 성격이 있다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또 부동산학은 어떤 게 바람직한 활동이냐라는 규범을 다루기도 한다 그런 이야기죠. 그런가 하면 부동산학은 이 물리학 또는 화학 같은 자연과학이 아니고 사회현상을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회과학의 성격이 있다. 자, 여기까지 일단 확인해 볼게요. 그래서, 여러분, 아까 동그라미 2번은 보셨고, 자, 그 옆쪽에 가시면 큰 2번에 23쪽이죠.
큰 2번에 보니까 자, 부동산학의 성격이다라고 있나요? 거기 보니까 이제 부동산학은 응용과학이다 그랬죠. 그래서 제가 뭐가 아니라 그랬죠? 옆에다 써놓으세요. 순수 X 이렇게. 시험에서는 맨날 그렇게 물어보니까 부동산학은 순수과학이 아니고 응용과학이다. O냐 X냐 이렇게. 그 다음에 자 이제 나머지를 읽어보세요. 이번에 자 부동산은 경험과학이다 그랬죠. 자 부동산학은 수학이나 철학처럼 비현실적 사고방식에 중점을 둔 추상적 학문이 아니고, 자 추상적 동그라미 그게 아니고 현실적 부동산 활동을 대상하는 구체적, 그래서 구체적 경험과학에다가 밑줄 그런 게 중요해요. 그 핵심어가 구체적 경험과학이다. 그 다음에 가로 3번에 자 부동산학은 종합과학이다 그랬죠. 그래서 마지막 줄에 보니까 종합 학문적 성격을 갖추고 있다. 여러 가지가 섞여 있다. 두 번째 줄 보니까 법학, 행정학, 경제학 뭐 많이 섞여 있죠. 그죠? 실제로 부동산학 개론에는 이런 학문들이 골고루 녹아 있죠. 뭐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다음에 이제 4번 부동산학은 규범과학이다. 그래서 두 번째 줄 보시면 즉 찾으셨나요? 즉 부동산 행위가 사회에서 바람직한 것인가를 밝히고 바람직한 부동산 활동을 판단하고 실천하고자 하는 규범의 성격이 강하다. 규범 측면이다 그랬네요. 그래서 이런 성격이 있고 넘어가시면 바로 보면 부동산학은 사회과학이다 그랬죠. 그래서 부동산학은 자연현상을 연구하는 자연과학이 아니고 그런 거 조심하셔야 돼요. 자연과학이 아니고 뭐라고요? 사회과학의 성격이 있다. 그래서 그런 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거는 이제 시험에서 조금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자주 나오지는 않으니까 아직 비율은 안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3번, 자, 부동산의 접근 방법을 했는데, 꽤 어려워요.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제 굉장히 읽어봐도 잘 모르겠으니까 힘들어 하죠. 그래서 부동산학의 접근 방법인데요. 시험에는 잘 안 나오니까 일단 안심하셔도 됩니다. 안 나오는 이유까지 설명을 드릴게요. 접근 방법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학문을 연구하는 방법입니다. 연구. 그래서 이거는 엄밀하게 연구 방법이에요. 학문을 연구하는 분들은 우리 중개사 분들이에요? 학자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중개사 분들이 뭐 고민할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개사 시험에서는 중개사의 업무 또는 소양과 관련이 있는 것들을 출제를 하는 거지 학자들의 소양과 관련이 있는 것까지 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크게 신경 쓸 일은 아닌데 일단 그 부동산학을 연구하는 방법에는 가장 먼저 만들어진 거는 분산식 접근법이라는 거죠. 분산식.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중점식 접근법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종합식 접근법이라는 거예요. 기타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기타. 예를 들어서 법, 제도적 접근법이다. 말만 들어도 생소하죠. 자, 현상학적 접근법이다. 현상학. 그런가 하면 행태과학적 접근법이다. 행태과학적 접근법이다. 뭐 그런가 하면은 의사, 결정론적 접근법이다.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가 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이 경영학 공부하셨던 분들 같으면 요거 두 개는 들어봤겠네요. 이런 거. 경영에서 이런 거 많이 이야기하니까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이 좀 아셔야 될 거는 요거 세 개 하고요. 그다음에 요 정도 아시면 돼요. 요 정도. 요 정도. 그래서 요 정도를 대략 구별할 줄 알면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나라는 학자들의 통설이 종합식 접근법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여기 이제 시험에서 10회 때 한 번 딱 나왔는데 뭐 부동산학과 관련되는 접근 방법과 관련되는 이야기를 한다. 잘 모르겠다 그러면은 그냥 답을 종합식으로 하면은 거의 틀림이 없어. 이해하신 거죠? 일단 종합식으로 가세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이쪽인데 뭐 종합식 썩 좋아하지 않습니다만은 시험에서는 뭐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학자들이 지지하는 게 이거니까. 자, 그런데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책 읽어보면 이렇게 나와요. 분산식 접근법은 뭐냐? 부동산학과 관련되는 여러 가지 이론들이 각기 개별적 부분적으로 연구된다.
뭐 이렇게 돼 있고 중점 집중법은 뭐냐 그랬더니 부동산학과 관련되는 특정 측면에만 중점을 둔다. 뭐 그렇게 돼 있을 거예요. 책을 보면 이거 읽어봤단 말이에요. 지금 같이 특정 측면에만 중점을 둔다. 평날 읽어봐도 뭔 말인지를 모르겠다. 이게 도대체 우리말인데 왜 그러냐 이제 그런 이야기인데 이유는 아주 길게 써야 되는 내용을 줄여놨기 때문이죠. 굉장히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고요. 중요도가 떨어지니까 짧게 설명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여러분 이런 생각 한번 해보셔야 돼요. 우리나라가 아까 제가 이야기 살짝 드렸는데 부동산학 이론을 처음으로 소개하신 분이 아까 누구라 그랬느냐 하면은 김영진 교수라 그랬죠. 그래서 저분은 원래는 이제 서울대에서 행정학을 공부했던 분이에요. 행정학. 그러니까 저분이 우리나라의 부동산학을 소개하기 전까지는 한국에는 부동산학이라는 학문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한국은 대부분의 학문들을 이제 수입해온 나라입니다. 사실은. 저번에 제가 마케팅 이야기했지만 마케팅은 1970년대 후반에 미국에서 수입한 학문이에요. 원래 우리나라에 있었다고요. 수입돼 왔다고요. 아니 뭐 수학은 안 그런가? 수학? 우리 수학 선생님 한 분 계시지만 수학이 원래 우리나라에 있었어요? 옛날에 있긴 있었어요. 있긴 있었는데 유클리드 기하학 같은 것들은 없었단 말이에요. 한자로 해가지고 뭐 수학을 뭐 풀긴 했어 옛날에도. 옛날에 사람들도 계산은 했으니까. 그런데 엄밀한 의미에서 수학 같은 건 없었단 말이죠. 다 수입된 거 아닙니까? 그럼 수입되기 이전까지는 부동산학이 있었다는 이야기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부동산 거래는 안 했겠어요? 했겠어요? 했겠죠. 이해하셨나요?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뭐냐 하면 부동산학이 국내에 들어오기 이전의 견해, 이게 일본 이론인데 우리나라에 부동산학이 들어오기 전에도 예컨대 법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이나 경제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부동산과 관련되는 거래 과정을 보면은 사고가 많던데 왜 그러냐 이런 걸 연구 안 했을까요? 했을까요? 했겠죠. 했는데 부동산학이라는 과목이 없으니까 그런 내용들을 부동산학이라는 책에다 썼겠어요? 자기 책에다 조금 썼겠어요? 그랬겠죠. 이해가 되셨어요? 예. 그다음에 이 경제학자 예컨대 뭐 서울대 경제학과에 있는 교수다. 이 사람이 여기 고대법학 뭐라 그러고 그렇게 하자고요. 서로 떨어져 있어야 되니까 이해가.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가 부동산과 관련된 수요 공급을 봤더니 부동산은 공급이 잘 안 되네. 예? 공급이 알고 계시죠 그 이야기는? 예, 좋아요. 그러니까 부동산은 공급이 좀 어려운 재화이구나. 독특하네. 그런 내용을 어디다 쓰고 싶은데 부동산학이라는 학문이 없으니까 어떻게 했겠어요? 자기 책에다 썼겠죠. 그러면 부동산하고 관련되는 내용들이 우리 책처럼 한 군데에 다 모여 있는 거예요. 여러 책들에 분산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분산식이에요. 이해하셨나요? 네, 좋아요. 그 중점식은 뭐라 그랬죠? 부동산 관련된 특정 측면에만 중점을 둔다. 다시 말해서 부동산학에는 기술적 측면이 있고 경제적, 법률적 재측면, 이 복합 개념으로 봤을 때 세 가지 측면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법률적 측면만 중점적으로 연구하고 어떤 사람은 경제적 측면만 중점적으로 연구한다. 이야기는 부동산학과 관련되는 것들을 종합적으로 싹 다 연구했다는 이야기예요. 따로따로 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보다는 깊이가 좀 깊어요. 중점적으로 연구했으니까. 그런데 어쨌든 따로따로다 그 이야기죠.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서 그런 부동산학이 만들어졌느냐. 이 김영진 교수가 일본을 갔어요. 일본을 갔더니 일본에는 이제 부동산학이라는 굉장히 재밌는 학문이 있더라. 아까 이 사람은 원래 전공이 행정학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부동산학이 없으니까 이 부동산학이라는 거를 대한민국에 가서 내가 소개하면은 내가 1인자가 되겠네. 라는 생각을 안 했을까요? 했을까요? 했겠죠. 그래서 일본 학자들이 각기 개별적으로 연구했던 책을 한 20권 사고 일본 학자들이 중점적으로 연구한 논문들을 한 100개 정도를 추려가지고 국내에 가지고 와가지고 한 2년간 열심히 읽은 다음에 기술적 측면의 내용들이나 경제적 측면의 내용들이나 법률적 측면의 내용들을 싹 다 종합해요. 그래서 이걸 체계화해 가지고 한 권의 책을 썼어요. 그래서 이 김영진 교수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썼던 책이 부동산학 법론이에요. 법론. 책 제목이.
그래서 출판사는 이제 법론사라고 지금도 그 출판사가 있는데 꽤 큰 출판사입니다. 그래서 이런 책을 썼다. 그러면 부동산과 관련되는 내용들이 여러 군데 나뉘어 있는 거예요. 한 권의 책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게 종합식이에요. 이해하셨나요? 네, 좋아요. 그럼 이제 조금 더 이론을 전개해 볼게요.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이러한 부동산학과 관련되는 한 권의 저작물이 나오기 위해서는 혼자 연구한 거예요. 그 이전에 선배학자들이 수십 년간 각각 따로따로 연구해 온 것들이에요. 그러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모여서 이제 한 권의 책이 된 건데, 우리나라는 기존의 학자들이 수십 년간 연구를 한 거예요. 남의 나라의 연구 결과를 가져와 가지고 끝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학 이론이 일본 같은 나라보다 정립하는데 오래 걸렸겠어요? 우리는 단기간에 끝냈겠어요? 좋아요. 그래서 이 종합식 접근법은 부동산학 이론을 단기간에 통일적으로 정착시키는데 가장 기여했다라고 보통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나라는 2, 3년 만에 김영균을 혼자서 끝냈죠. 그 다음에 수십 명의 학자가 이야기를 했다고요. 혼자 이야기했다고요. 혼자. 그러니까 이론이 한 개밖에 없어 우리나라는. 예. 그래서 제 책도 김영진 교수의 책을 모범으로 삼고 있는 거예요. 다. 우리 이 수험사들이 전부 다 그래요. 지금 이제 건대 조지현 선생이나 한성대 안정 교수나 이런 분들은 일본 책을 많이, 미국 책을 많이 베껴요. 미국 책. 아까 나왔던 그 알프레드 링과 다소 같은 사람들의 책이 국내에 많이 소개되어 있는데, 저도 이제 원서 하나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어쨌든 네, 그런 책들을 중심으로 하는 것 말고는 싹 다 김영진 교수랑 똑같은 이야기 하고 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처럼 이론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게 아니다. 이해하셨죠? 네, 그래서 자, 그러면 이제 10회 때 문제 한번 내볼게요. 우리나라 부동산학 이론을 단기간에 통일적으로 정착시키는데 가장 기여한 접근법은, 자, 주관식이에요. 뭐예요? 그게 10회 때 문제예요. 하나 나왔다고, 그거. 그러고 나온 적이 없어요, 이게 또. 네, 그래서 이렇게. 자, 그래서 거기까지 일단 보자. 자, 분산식 접근법인데, 동그란 기억번. 자, 분산식 접근법은 일반 주변과학인 경제학, 법학, 공학 등에 의해 각 학문 분야별로 개별적 또는 부분적으로 부동산을 다루는 접근법이다. 그러니까 각 학문 분야별로 다뤘다 그랬으니까 관련 내용들이 한 권의 책에 있지는 않겠죠. 여러 학문에 나뉘어 있겠죠. 그 이야기 분산되어 있다. 그 다음에 중점식이죠. 기억번 보면 부동산 및 부동산 활동과 부동산 활동의 특정 측면, 경제적 또는 법률적 기술적 측면이죠. 특정 측면에만 중점을 둬 부동산학을 연구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그 밑에 읽어보면 되겠지만, 니은번의 두 번째 줄 맨 끝에 전체적 인식은 된다고요? 그건 결여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부동산학의 전체 모습을 볼 수가 없어요. 이걸 가지고는. 특정 측면만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3번의 종합식이죠. 부동산학의 한 측면만을 중시하는 접근법이 아니고, 부동산학 이론을 법률, 경제, 기술 등 복합 개념으로 이해하고, 그런 측면의 이론들을 토대로 부동산 이론을 구축한다 그랬고요. 니은번. 여러분 혹시 밑줄 긋고 계시나요? 예. 알겠습니다. 예. 혹시 못 긋으면 옆 사람 거 이제 빌려가지고 같이 그으면 될 거예요. 니은번에 자, 부동산 활동과 직간접으로 관련해 있는 주변의 여러 연구 결과를 시스템화가 종합한다는 이야기예요. 종합해가지고 저 부동산학의 운용 제 분야를 개발하거나 실무활동의 능률을 대비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 것들을 다 종합했다, 그 이야기죠, 결론은. 그래서 그런 이야기다. 그 밑에 뭐 나머지는 읽어보시고, 여러분. 그 행태과학하고 의사결정론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여러분, 여기 칠판 보시면. 이 행태라는 게 다른 말로 행동이에요, 행동. 영어로 behavior. 그러니까 행태과학이 뭐냐 하면 인간의 행동을 연구해서 규칙을 찾고자 하는 그런 노력이에요. 그래서 많이 쓰고 있는 게 이제 마케팅인데요. 마케팅이나 우리 중개도 많이 쓰죠. 또는 경영 이런 데에서 많이 쓰는데, 우리가 마케팅 했죠, 여러분. 예컨대 어떤 느낌이 드세요? 그 아침에 길을 걸어가는데 진한 커피 향이 이 콧가를 간지럽 혀요. 그럼 어떤 생각해야 될까요? 커피 냄새를 맡았으니까, 야, 그 된장찌개에다가 공깃밥을 한 그릇 먹고 싶을까요? 마늘 바게트를 먹고 싶을까요? 그런 느낌 들지 않겠어요?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어떤 자각의 규칙적인 행동을 하기 마련인데, 이런 행동을 연구하면 장사와 관련해서 도움이 안 될까요? 될까요? 되겠죠. 그러니까 제 과점은 늘 커피를 끓이고 있는 거예요. 된장찌개를 끓이는 게 아니고.
이해하신 거죠? 된장찌개 끓이면 바로 망하죠. 예. 그런데 거꾸로 그 구수한 한식집에서 뭐 커피만 백날 끓이면 그게 무슨 장사가 되겠어요. 예, 그런 데서는 구수한 된장도 좀 끓이고 청국장도 살짝 끓여주고 그래야 되겠죠. 이해하신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인간의 행동을 연구하면 장사하는 데 도움이 되라. 우리 중개활동 또는 마케팅, 경영 이런 거. 그래서 중개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지만 결론은 계약하려면은 계속 설명만 해야 됩니까? 이제 마지막에 꺾어줘야 됩니까? 고객을 팍 꺾이라 그러는데 그게 전문 용어로 이 꺾기를 잘해야 돼요. 중개업은. 계약은요. 백날 설명 잘해봐서 클로징, 전문 용어로는 클로징입니다. 이게 마감 단계. 그래서 클로징을 잘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사람에 따라서 봤더니 뭐 자존심이 도도하다면 자존심 살짝 긁어가지고 계약으로 접근하는 방법도 있고, 여유가 별로 없으신 것 같네요. 뭐 이거는 좀 어렵겠죠. 너무 비싸요. 그러면 열받아가지고 뭐야 이거 나를 어떻게 보고 막 이러면서 이제 덤빌 수도 있고, 또 이제 막 겸허하거나 이렇게 소탈하신 분 같은 경우는 이익이 되는 것들을 논리적으로 접근해야 될 거고 이렇게 가겠죠. 그런 게 행태과학이다. 그래서 이제 부동산학에서도 아까 중개 활동이 마케팅 활동이 이런 데 쓰이고 있는 거고요. 의사결정론은 의사결정 과정을 중심으로 연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경영학에서 쓰이는 연구 방법이에요. 로리 올포드라고 유명한 학자가 있어요. 하버드대. 그 양반이 주창한 건데, 인간은 자신의 이윤 극대화를 위해서 항상 노력하더라라는 걸 알았어요. 이윤 극대화. 그럼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의사결정을 그때그때 막 마음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의사결정에 관련되는 방법들이 조금 정비가 돼 있어야 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자신의 이윤 극대화를 위한 의사결정 방법 또는 과정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거죠. 그래서 합리적 이윤을 추구하도록 하자. 뭐 이런 게 의사결정론이다. 그래서 우리 부동산학은 이제 투자이론 같은 게 여기에 가깝죠. 그래서 동그라미 5번에 행태과학인데 여러분 그 기억본 정도 한번 볼까요? 기억본 보시면 부동산 활동에 내재하는 인간적 요인에 차원하여 부동산 행태, 행동을 중심으로 활동을 연구한다 그랬고, 니은번의 두 번째 줄 보니까 중개, 마케팅, 경영 뭐 이런 데서 좀 써먹고 있다 이런 이야기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의사결정론은 기억법 보시면 의사결정 접근법은 인간은 자신의 이윤 극대화를 목표로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행동하는 합리적 존재라는 가정에서 출발하는 이론으로 합리적 의사결정의 분석에 초점을 두고 부동산 자의 자립성을 전제로 부동산 투자, 개발, 금융 같은 데 적용된다. 제가 이제 투자율은 특히 이야기 아까 했죠. 그러니까 인간은 합리적일 거다라는 가정하에서 자신의 이윤을 극대화하려 하겠지. 그러니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의사결정 과정이 있어야 되느냐 뭐 그런 걸 이야기한다. 그래서 이제 그 정도면 됐고요. 여러분 그 넘어가셔서 26쪽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이 접근 방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험에 한 번밖에 안 나온 이유가 우리 중개사분들이 고민할 일은 아닌 건 맞죠. 들어보니까 학자들이나 고민하면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 다음에 그 큰 4번에 부동산학 연구 분야를 했는데 여러분 그 연구 분야는요, 연구 분야 이것도 이제 시험에서는 뭐 한 번 나왔는데 한 번 나온 걸로는 이제 뭐 중요하다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한 두세 번 이상 나왔을 때만 이제 제가 별을 한 개 할 건데, 또는 나올 확률이 높을 때. 그 밑에 보니까 뭐 그림 하나 있잖아요. 그림. 그래서 부동산학 기초 분야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실무 분야라는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실무 분야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겠죠. 결정 분야라는 게 있고,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결정 지원 분야가 있다. 그럴 때 여러분 그 고민할 거 별로 없고요. 그 결정 분야만 기억하시면 돼요. 결정 분야. 그러면 이제 문제는 기술적으로 문제 푸는 데는 별 지장이 없죠. 이 기초 분야는 우리가 부동산 학교론 그 초반에 공부하는 것들이에요. 자, 부동산이라는 게 어떤 특성을 갖고 있냐? 부동산의 특성, 부동산 시장은 어떤 것이냐? 도시 지역이라는 거는 어디를 말하냐? 또는 부동산 관련 세제는 어떠하냐? 아니면 기초적 금융수학. 와, 이 금융수학 그러니까 기분이 살짝 나빠지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투자이론에서 공부했던 그 현재가치 미래가치 있잖아요. 6가지 계속 기초적 금융수학이에요, 그게.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초로 어떤 결정 또는 결정을 지원하는데 이제 우리가 써먹어야 되는데, 이 결정 지원 분야는 뭐냐 하면요,
쉽게 말하면은 누군가가 결정을 하도록 도와주는 거니까 그런 사람을 우리가 전문가라고 하는데 전문적 영역을 가진 걸 보시면 돼요. 예컨대 우리 중개 분야, 우리 중개사분들은 누군가가 이 부동산에 투자할까요 말까요 라고 했을 때 충분히 설명을 하고 투자하도록 유도하는 거니까 지원하는 거죠. 또는 상담사, 또는 컨설턴트, 뭐 비슷한 거죠. 아니면 권리 분석가, 아니면 투자 상담사, 아니면 관리사, 아니면 감정평가사, 뭐 이런 재반의 분야들은 뭐 자신이 사업을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누군가가 투자를 하도록 도와주는 거죠. 도와주면서 그로부터 수수료 또는 보수를 얻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결정 지원 분야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책에서 공부하는 많은 것들이 다 결정 지원 분야랑 관련이 있는 것들이에요. 그럼 이제 결정 분야는 뭐냐? 여기는 이제 투자 그러니까 이게 까다로운 이야기했는데 투자 상담사예요, 이거. 투자 상담. 결정 분야는 뭐냐 그러면은 요거는 기억하자 그랬죠. 투자할 거냐 말 거냐 이거는 그야말로 결정과학이죠. 그다음에 금융은 돈을 빌릴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해야 되죠. 자, 공부가 되신 분들은 이미 알고 있죠. 지렛대 효과를 따졌을 때 어떨 때 돈을 빌려야 될까요? 부해지렛대일 때요, 정해지렛대일 때요? 그렇죠. 그러니까 판단할 수 있겠죠. 효과를 따져보고. 개발. 엊그제 우리 개발의 타당성에 대한 공부했죠. 뭐 지, 시, 성, 타, 자, 뭐 그런 거 했잖아요, 그죠? 뭐 선행, 시장 분석, 후행, 경제성 분석 그런 거. 그러니까 지금 총론이라고 그랬으니까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총론 가지고 책 한 권 다 설명할 수도 있어요. 총론을 8주간 할 수도 있어.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너무 힘들겠죠. 그 다음에 이제 정책을 많이들 넣어요. 책에다 하나 쓰세요, 정책. 정책이라는 거는 우리 같은 민간 분야의 결정은 아니에요. 국가의 결정이죠. 그래서 국가가 어떤 정책을 쓸 거냐 라는 걸 결정할 수가 있죠. 그래서 투자, 금융, 개발, 정책 이런 것들을 결정 분야로 한다. 자, 그러면 이제 8회 때 나왔던 문제를 제가 한번 입으로 내볼 테니까 맞춰보세요. 처음 하시는 분이라도 못 맞힐 건 없어요. 이런 건 설명 다 했으니까. 다음 중 부동산 결정 분야가 아닌 것. 1번 평가, 2번 관리분석, 3번 상담, 4번 관리, 5번 금융. 방금 제가 뭐라 그랬죠? 다시. 다음 중 결정 지원 분야가 아닌 것. 이렇게 나왔어요. 깜짝 놀랐네, 진짜.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5번 금융. 그럼 결정 지원이 아닌 게 뭐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것만 외우면 돼, 이것만. 이것만 외우면 뭐 다 맞출 수 있다. 이건 안 물어봐요, 이거. 기초 분야는 안 물어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결정 분야에다가 동그라미 하시고요. 그 그림에다 동그라미 해버리세요, 그냥. 나머지 뭐 읽어볼 거는 뭐 다 읽어보시면 되니까 큰 의미 없고. 그 다음에 그 옆쪽에 제2절에 자, 부동산학 연구 대상이다 그랬는데, 자, 부동산학은 자, 부동산을 연구하는 학문이므로 자, 부동산학의 연구 대상은 부동산이 되는데, 여기서 부동산은 단순히 토지와 건물 등과 같은 무생물로서의 부동산이 아닌 오히려 살아 움직이는 유기체로서의 부동산이 부동산학의 연구 대상이다. 부동산학의 연구가 크게 부동산 활동과 현상으로 나눌 수 있다. 여러분 아까 이야기했던 게 다 거기 있네요. 부동산학이라는 게 부동산과 인간의 관계를 뭐 연구하고 뭐 유기적 관계를 어쩌고 저쩌고 막 좋은 이야기 많이 써놨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러한 연구 대상은 활동과 뭐가 있다고요? 현상이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아까 이야기한 것들이 또 나오는데, 자, 그럴 때, 자, 부동산 활동과 현상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시면 되느냐? 요거는 가볍게 구별하세요. 가볍게. 아까 설명 거의 다 했어요. 여러분, 부동산 활동이라는 거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사람. 아까 저 그림에 인간이 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부동산을 대상으로 전개하는 관리적 측면의 재반 활동이다. 그래서 이건 인간의 활동이다 그 이야기죠. 인간의 관리적 활동이다. 뭐 굳이 길게 쓰면 관리적 측면의 재반 활동이다. 라고 이야기한다. 그래서 예를 들어 봐라 그러면 뭐 중개 활동, 평가 활동, 관리 활동, 개발 활동, 권리 분석 활동, 상담 활동 다 활동이죠. 그러니까 우리 책에 대부분 활동을 쓴 거예요, 사실은.
부동산 활동이 거의 한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책에 페이지로 따졌을 때. 그러면 부동산 현상은 뭐냐, 현상. 부동산 현상이라는 거는 아까 저쪽 그림에서 제가 그려놨지만 부동산 그 자체가 인간들에게 보여주는 모습, 변하는 모습이죠. 그래서 부동산이 변화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엄밀하게 다르죠. 네. 요거는 사람이 하는 거고, 요거는 사람이요, 부동산이요. 부동산이 그래요. 그래서, 요런 이야기다. 그래서 아까 이제 제가, 도시 스프롤이라든가 집가구배 이런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제 기억하라고 한 거고요. 그제 여러분, 토요일 날 인근지역의 수명이라는 거 공부했죠? 인근지역이라는 게 새로 신개발되면은, 땅값이 올라가서 성장기가 됐다가, 성숙기가 됐다가, 쇠퇴기가 됐다가 천위기를 거쳤다가 악화기로 가더라 라는 수명이 없다고요, 있다고요? 있다는 걸 인근적인 수명을 다른 말로 뭐라 그러느냐, 수명 현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현상이죠. 이거는 누가 우리한테 보여준 거라고요? 옆집 아저씨가요, 부동산이요? 부동산이, 그러니까 부동산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재반 현상이다, 이해하신 거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일단 그걸 먼저 구별하자고요. 자, 큰 2번에 27쪽 지금 보고 있습니다. 27쪽. 예. 큰 2번에, 자, 부동산 활동에 의의다를 했는데, 자, 부동산 활동이란 인간이 동그라미. 인간이 부동산을 대상으로 전개하는 관리적 측면의 여러 가지 행위 또는 태도를 말한다. 요걸 제가 조금 어렵게 이야기하려고 했으면 더 복잡하게 했을 거예요. 활동을 보통 학자들은 어떻게 나누느냐. 소유활동과 거래활동으로 나눈다. 소유활동에 뭐가 있냐. 세 가지가 있어요. 이용활동, 개발활동, 관리활동. 거래활동은 나머지 활동을 싹 다 이야기해요. 이렇게 나누는데, 그걸 지금 나눠가지고 시험에서 큰 도움이 안 돼요. 머리만 아프지. 그래서 안 나눠버린 거예요, 이런 거. 나중에 제가 강의 노트, 다다음 주쯤에도 나올 것 같은데, 그런 데다가 다 정리해 놨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37쪽 먼저 가보세요, 37쪽. 37쪽에 가시면, 큰 3번에 부동산 현상이라고 있나요? 그러니까 이제 큰 2번 다음은 큰 3번이죠. 이렇게 중간에 내용이 많을 때 여러분이 많이 헤매요, 사실은. 체계를 못 잡아. 그러니까 이게 내용이 크고 복잡할수록 목차부터 좀 보는 게 필요한 겁니다. 현상은 의의 보니까 부동산 현상은 개별 현상과 주변 현상 등을 포함한 법률적, 경제, 기술적 측면의 복합적 개념으로 활동을 에워싸고 있는 모든 현상이다. 그러니까 부동산 현상은 부동산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기술적, 경제적, 법률적 재반 현상이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아까 말한 도시 스프롤, 인근적의 수명 현상 이런 거 다 기술적 현상이에요. 경제적 현상은 그러면 보통 이제 투기 현상을 이야기해요. 투기 현상. 부동산 투기 현상. 법률적 현상은 그러면 토지 공개념 그런 걸 이야기하는데, 그런 거 기억할 필요도 없다, 안 나오니까. 그런데 이제 앞쪽으로 잠깐 오셔서 여러분 부동산 활동 27쪽으로 잠깐 오셔서 바로 다음 쪽 가시면, 바로 이번에 부동산 활동의 주체라고 있습니까? 여기 정부 부분 그걸 공적 주체라 그랬는데, 공적 주체는 제가 뭘 조심하자 그랬어요? 국가나 지자체를 조심하자 그랬어요? 공사 조심하자 그랬어요? 어디서 들어봤죠, 이거? 이게 개발에서 했던 이야기입니다, 개발. 이게 시험에서는 나오긴 했어요, 주체가 개발에서. 그런데 여기서는 어차피 개발해서 할 거니까 썩 중요하진 않아요. 그냥 복습일 뿐이에요. 그래서 거기 공사, LH공사 할 때 공사 거기 동그라미 하시고, 나머지는 읽을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사적 부문 그랬는데, 사적 부문 그러면 이게 뭐라 그랬느냐 하면은 개인이다 또는 기업이다. 특히 뭘 조심하자 그랬느냐 그러면 조합 조심하, 조합. 그래서 괄호하시고 하나 써놓으세요. 옆에다가 조합 이렇게. 뭐라고요? 조합. 이렇게 그런 것들이다 이야기고.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세요. 여러분 넘어가셔가지고 30쪽에 보시면, 30쪽 그 표는 아직 안 봐도 되고, 30쪽에 보시면 가로선벌의 부동산 활동의 속성이라고 있나요? 10개의 속성이 나오는데 그걸 어떻게 다 외우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외우라 그러면 골치 아프지 않겠어요? 일단 주의한 거 몇 가지만 보죠. 자, 바로 방과후 일본에 과학성과 기술성이 있다라는 건 아까 이야기했죠.
부동산학은 이론의 측면에서는 과학성이 있고 기술의 측면에서는 기술성이 없다고 되어 있다고요? 있다 그랬고 그다음에 반가로 2번 페이지 가시면 사회성과 공공성 및 사익성이 있다 그랬는데 사회성과 공공성이라는 거는 땅은 내 거라 하더라도 내 맘대로 쓴다고요. 공익을 위해서는 제한받을 수도 있다고요. 어제 하셨겠네 어제 공법에서. 어제 지금 어디서부터 시작했어요? 국회법이에요? 그렇죠. 국회법이겠죠. 제일 중요한 게 그거니까. 그래서 어쨌든 간에 토지는 내 것임에도 불구하고 공익을 위해서 제한을 받더라. 특이하게 동산과 달라서. 그렇다면 공익만을 위해야 되는 거예요. 내 거니까 사익도 존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에서 사익도 존중하자. 공익도 중요하지만 넘어가셔서 이 전문성이라고 있죠. 전문성. 그래서 여러분 이 전문성은 동그라미 좀 하나 하실래요? 거기 전문성에다가 반가로 3번에다 동그라미 하시고 그냥 별을 하나 하시든지. 좀 약해 근데 별하기에는 별 하세요 그냥. 마음이 약해져 가지고. 어쨌든 나와요 이게. 이 전문성에 따라서 부동산 활동을 어떻게 구별하느냐. 1차, 2차, 3차 수준으로 나누기도 하는데 1차 수준의 부동산 활동, 2차 수준의 부동산 활동, 3차 수준의 부동산 활동 이렇게 나누는데요. 아래쪽으로 갈수록 보다 전문적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전문성이 전문적이다. 그래서 1차 수준의 부동산 활동은 대단히 비전문적인데 이건 누가 하는 거냐. 전문가가 행하는 부동산 활동이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뭐냐 그러면은 소유자가 하는 거예요. 소유자. 소유자 같은 사람은 전문가는 아니죠. 소유자가 중개 활동을 했다. 근데 소유자가 자기 집을 친구한테 팔았다고 이야기해요. 이런 거는 전문적인 활동이에요. 비전문적이에요. 비전문적이죠. 그래서 수준이 아주 낮죠. 뭐 책임도 못 지죠. 이 사람 사고 나면. 자, 2차 수준은 뭐냐 그러면은 전문가는 전문가인데 다른 분야, 타 분야 전문가예요. 타 분야 전문가에 의한 활동을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주택관리사 분이 주택관리에 대해서는 최고의 전문가죠. 그런데 이분이 뭐 친구가 아파트를 팔고 이사 간다 그러니까 그래 내가 소개해 줄까? 그래가지고 소개해 버렸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주택관리사가 하는 중개활동이다. 이거는 중개에 대한 전문 지식은 없으니까 일반인보다는 낫겠죠. 그러니까 2차 수준이고요. 3차 수준은 뭐냐 그러면은 해당 분야 전문가예요. 해당 분야 전문가의 활동인데 예컨대 우리 중개 활동을 중개사가 하면은 당연히 이거는 3차죠. 그래서 가장 전문성이 높고 거래사고가 났다 하더라도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은 중개사밖에 없고 또 거래사고가 나오지도 않겠죠. 그래서 이런 걸 이야기한다. 자, 그러면 질문 드릴게요. 질문 이해하셨나 보자고요. 여러분 그 평가사가 중개 활동을 했어요. 그러면은 몇 차 수준의 중개 활동일까요? 좋아요. 뭐 설이 구구절절합니다 지금. 그러면 평가사가 평가 활동을 하면 몇 차 수준의 평가 활동일까? 그건 정확하게 아시네요, 그죠? 그 평가사가 중개 활동을 하면 자기 일하는 거예요, 남의 일하는 거예요? 아니, 평가사가 중개를 하면 중개. 이제 아까 이제 평가사가 평가한 건 자기 일이고 감정평가사가 중개 활동을 해버리면 남의 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2차 수준이죠. 그러니까 남의 일 하면 무조건 2차예요. 자기 일 하면 3차고. 이해하신 거죠? 그런 게 이제 가끔 시험에 나오긴 한다 그 이야기죠. 이해했다 그랬으니까. 그러면 이제 진짜로 이해한 건가 보자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중개사가 평가를 해버렸어. 몇 차일까? 네? 3차. 어허, 이런. 중개사가 자기 일 했어요? 남의 일 했어요? 무조건 2차예요. 중개사 한다고 다 3차 그러면 안 돼. 시험에서는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자기 일 할 때만 3차예요. 누가 됐든 간에 중개활동을 다른 사람이 하면은 그건 무조건 2차야. 그러니까 평가사건 대통령이건 간에. 이해하신 거죠? 예,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거기 보시면 1차 수준의 부동산 활동을 했는데 자, 비전문가가 행하는 자신을 위한 부동산 활동이다. 비전문가 밑줄 그으면 돼. 비전문가. 이번에 2차 수준이죠.
부동산을 일상 업무로 다루는 사람의 활동이긴 하지만 그 활동 분야 전문가가 아닌 경우다. 그러니까 다른 전문가다 그 이야기예요. 다른 분야. 그다음에 3차 그러면 전문가에 의한 부동산 활동을 말하고 가장 전문성이 높다. 예컨대 중개사에 의한 중개 활동 그건 당연히 3차. 평가사가 하는 평가 활동 3차.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 윤리성인데 윤리성을 가볍게 할게요. 이 윤리성이라는 것도 시험에 좀 나올 때가 있지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좀 기억하시는 게 좋아요. 전문성하고 윤리성 이렇게. 그래서 윤리성 보시면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부동산 중개라는 게 대단히 전문적 활동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윤리 규정이 꽤 엄격한데 첫 번째가 뭐냐 그러면 이제 조직윤리, 고용윤리부터 할까요 순서대로? 고용윤리. 그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 그러면은 조직윤리. 세 번째가 서비스윤리. 그다음에 네 번째가 공중윤리. 뭐 이렇게 네 가지 윤리 규정이 있다 그 이야기인데 여기서도 조심할 게 딱 한 가지가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걸 가지고 주로 시험을 내는데, 이 고용윤리는 뭐냐 하면은, 중개사분들하고 고용원과의 관계예요. 고용원. 고용원이니까 이제 종업원과의 관계다, 그 이야기죠. 그러니까 중개업소의 사장님하고 종업원과의 관계다. 종업원과의 관계니까, 이거는 평등한 관계예요. 이제 수직적인 관계예요. 그렇죠. 지시종속 관계니까 수직적이죠, 이거는. 그래서 지시하는 관계예요. 그래서 이제 왜 중개 보조 활동을 하시는 분들 왜 있잖아요. 업소에 가시면 실장님들. 여러분 중개사분이 사장이니까 말 들어야죠, 그죠? 그럼 이제 조직윤리는 뭐냐 하면 조직윤리는 동업자와의 관계, 그러니까 인근 중개업자분과의 관계죠. 또는 동업자 단체와의 관계예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중개사가 되시면 한국공인중개업협회라든가 뭐 신림동에 사무실이 있죠. 아니면은 대한공인중개업협회라고 여의도에 있죠 지금 사무실이. 그래서 이런 협회에 가입하게 될 거다 그 이야기죠. 그럴 때 우리가 동업자나 이 중개업협회 같은 동업자 단체한테는 지시를 받는 거예요. 서로 협력하는 거예요. 협력하는 거죠. 협력. 그러니까 이거는 수직적 관계예요, 수평적 관계예요. 요거 아주 조심해야 돼요. 수평적 관계이다. 그래서 여기서 조심하실 거는 사실 뭐 요거밖에 없는데, 다시 말해서 삼성 같은 회사에서 회사에서 말하는 조직윤리는 뭘까요? 그거는 상하 간의 위계질서죠 주로. 삼성 같은 경우는 명령하면 반드시 들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일반 기업에서 말하는 조직윤리는 수직적 관계예요 사실은. 근데 우리 중개업에서 말하는 조직윤리는 동업자와 협력하는 거니까 수직적 관계라고요? 아니고 수평적 관계라고요? 그거 아주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부동산 중개업에서 말하는 조직윤리는 기업 간의 상하 간의 위계질서를 말하는 바 수직적 관계를 얘기한다. 그러면 틀렸다 그 이야기예요. 그거는 일반 기업 이야기고 우리가 말하는 수직적 윤리는 고용윤리. 조직윤리가 아니고 얘는 수평적 관계다. 서비스 윤리는 뭐 서비스 잘해라 그 이야기 아니에요? 의뢰인이라든가 심지어 비의뢰인까지도 보호해라. 의뢰인 아니라 하더라도 그분들한테 친절하게 잘해라.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남들을 희생시키지 마라 그 이야기죠. 공중윤리는 일반 공중을 위해서 그 이야기죠. 부동산 활동은 일반 대중을 위해서 우리가 거래사고를 방지하는 데 일조해야 된다. 그래서 많은 분들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되겠다. 이제 그런 게 공중윤리예요. 그래서 거기 확인은 고용윤리하고 조직윤리 두 개만 확인할게요. 나머지는 읽어보세요. 부동산업자는 종업원들이 법규나 윤리규정 등 제반 업무 규정을 준수하도록 감독하며 일반적 교육 지식의 향상에 노력이 요구되는 것으로 그 다음에 중요하죠. 종업원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부동산 윤리이다. 그래서 그 옆에다 써놓으세요. 수직 이렇게. 그 다음에 조직윤리는 동업자의 관계 또는 동업자 단체와의 이 구성원에 요구되는 것으로 동업자 간에 지켜야 할 도리이다. 그래서 앞에다 하나 써놓으세요. 수평 이렇게. 그래서 평등하다. 평등. 이들끼리는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다. 여러분 이제 넘어가셔서 나머지 이 10번까지는 그냥 읽어보시면 돼요. 뭐 대인 대물 활동이 어떻고 뭐 임장 활동 다 읽어보시고 시험에서는 뭐 큰 의미는 없고 앞으로 또 자주 나오죠.
그다음에 너무 길어져서 여러분 좀 더 이야기를 드리고 싶라 했는데 그냥 좀 쉬었다 하죠 뭐. 예, 너무 길어져서. 예, 잠깐 쉬었다 뵐게요.